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영상에서 다룰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접한 내용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크레딧 스위스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양적 완화, 세 번째는 100만 달러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내용은 주말 사이에 발표가 났습니다. 스위스 소재 크레딧 스위스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대형 은행인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다라는 발표입니다. 지난 한 주간 크레딧 스위스의 경영난이 화두가 되었었죠. 크레딧 스위스의 경영난 이야기는 사실 지난해 한 10월부터 많이 불거졌습니다. 저희 커피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그 당시 찍었던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크레딧 스위스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몇 달간 계속 노력을 하다가 이번 주에 특히 SVB 사태와 겹치면서 금융권에 대한 많은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발생했고, 그 여파로 인해서 크레딧 스위스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진 거죠. 주가도 곤두박질 쳐서 1달러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스위스의 중앙은행인 SNB가 500억 달러 정도의 긴급 대출을 제공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 그 이후에도 시장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이어졌죠. 예금자들이 예금을 크레딧 스위스로부터 인출하는 그런 상황도 나왔고, 크레딧 스위스와의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들도 거래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스위스 금융당국이 중개를 해서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 인수 과정에도 뭔가 잡음이 많았어요. UBS 입장에서는 스위스 정부를 위해서 일종의 봉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UBS 자체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데 크레딧 스위스라는 큰 은행을 인수한다는 것은 분명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스위스 금융당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나 보조를 받는 거를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에 대해서도 좀 잡음이 많았고요. 결국에는 32억 달러라는 인수 가격으로 합의를 보았고,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1000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인수가 성사된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은 대중매체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인수가 UBS에 어느 정도 부담이냐라는 부분인 거죠. 부담이 큰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인수로 인해서 UBS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CDS라는 것은 일종의 해당 기업의 파산 위험에 대한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CDS가 올라간다는 것은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산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이번 인수로 인해서 UBS조차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UBS라는 회사는 스위스의 최대 은행이긴 한데 최근에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0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이고, 지금 인수하는 크레딧 스위스는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80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UBS가 갖고 있는 자산이 1.1조 달러 정도인데 부채가 1조 달러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한 10%가 좀 안 되는 거죠. 한 1000억 달러 정도밖에 자기 자본이 없는 겁니다.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채만 1500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UBS가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부실채권들도 있기 때문에 다 합하면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순간 자기 자본이 상당히 훼손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UBS도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꼭 보장해달라는 조건 하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아가서는 UBS의 이런 부담이 스위스 경제에도 뭔가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다라는 데까지 앞서가서 분석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가 부유한 국가이긴 하지만은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경제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전체 GDP가 한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한 10분의 1 정도가 UBS가 크레딧 스위스로부터 떠받아야 하는 부채 규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부실채권이 스위스 경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회사가 망했을 때 강제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합병을 성사시켰을 때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는 한국에서 경험한 적이 있죠. 특히 IMF 때 쌍용자동차가 망했는데 이거를 정부가 개입을 해서 대우가 인수를 하게끔 했다가 결국에는 대우도 망하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UBS가 꼭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연준은 긴축 통화 정책을 펼쳐왔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양적 완화냐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있겠지만은 SVB 사태 이후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BTFP (Bank Term Funding Program이라는 대응책이 사실상 양적 완화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SVB 사태를 SVB라는 은행 자체의 경영 관리의 미스라든지 은행 자체의 문제로 국한시켜버리면은 이건 이제 문제를 좀 약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큰 그림을 보고서 이 상황을 판단을 하면은 SVB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미국 중소은행 전반에 걸친 매크로 리스크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SVB 한 은행에만 국한지어서 이걸 평가를 해버리면은 본질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현상에만 집중하는 분석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미국 중소은행 전반에 걸친 매크로 리스크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물론 SVB가 뭐 스타트업에 노출되어 있고 그 전에 있었던 실버게이트가 크립토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가 있었지만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숲을 보고 판단을 해보면은 그 이전에 앞서서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예금을 빼돌리는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진 비앙코라는 이코노미스트 분이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림으로 인해서 머니마켓 펀드라고 불리우는 단기 현금성 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그런 펀드인 거죠. 그 펀드의 금리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반면에 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전혀 오르지 않고 있었던 거죠. 많은 은행들이 자기네 예치자들은 굉장히 충성이 높고 잘 떠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가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형은행은 그런 가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형은행들의 예금자들은 보통 대기업들이고 대기업들은 조그만 은행에 예치하고 싶지 않겠죠. 대부분 다 JP모간이라든지 시티라든지 큰 은행에 예금을 계속 맡겨놓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중소은행들의 예금자들은 개인이거나 소상공인이거나 이런 분들인 거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MMF의 높은 금리가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런 걸 깨달은 예금자들은 예금을 빼돌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수치를 보면은 작년 9월부터 그러한 예금 인출이 많이 이어져서 MMF의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크로 변화를 봤을 때 미국의 금융당국은 어느 정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중소은행들이 물론 규모는 작지만은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숫자를 다 모으면은 미국의 은행권의 자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무시할 수 없는 은행 그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에서 발생하는 뱅크런 사태에 대해서 좀 우려 깊게 생각을 한 거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주에 발표된 아까 말씀드린 BTFP를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BTFP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상 양적 완화라는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말 사이에 어서 헤이즈 비트맥스의 창업자이죠. 이분이 쓴 글을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BTFP라는 구제안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참여할 수 있는 은행들은 미국 은행이어야 되고요. 자기네들이 들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연준한테 맡겨서 대출을 받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맡길 수 있는 자산은 미국 국채 그리고 MBS 주택담보대출 채권이죠. 이 두 가지로 이제 한정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10일 이전에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만 국한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이제 금리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 대출의 만기는 1년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출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랑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긴 하죠. 왜냐하면 양적 완화는 연준이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사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기술적으로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엄청난 것은 연준이 국채와 MBS의 담보 가치를 쳐줄 때 지금의 시가로 쳐주는 게 아니고 액면가로 쳐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한 거를 다 무시하고 액면으로 값어치를 쳐주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걸 사들이는 효과가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어서 헤이즈는 여기서 굉장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분명히 1년 지나고 나면은 만기를 연장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1년이 지났을 때 지금 이 일드 커브라고 얘기하는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그 차이 스프레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다면은 은행들이 다시 정상적인 그 대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1년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드 커브가 1년 안에 회복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BTFP의 만기가 1년 후에도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연준이 계속 은행권의 뭐 형태는 대출이라는 형태이긴 하지만은 자금을 공급하는 게 되고 은행들은 공급받은 자금으로 일단 인출되는 수요는 다 충족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 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일드 커브가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은 또다시 미국 채권을 사는 일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써야 하는 비용도 많은 거고요. 채권을 발행할 일이 많기 때문에 채권 발행량은 늘 수밖에 없는데 과거 전통적으로 미국 채권을 많이 사들이던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러시아도 2014년부터 미국 채권 매입을 옛날만큼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처가 필요한 거고, 그런 수요처로서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사주게 되면은 아주 웰컴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유리한 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채권을 사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이 시장 개입에 대해서 곱게 보지 않는 시선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개입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구조는 일본에서도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가 양적 완화라고 치면은 굉장히 미국보다도 오랫동안 해왔던 이제 그런 중앙은행인데, 양적 완화를 이제 계속 여러 방식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은 일본에 있는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일본 은행들이 대신 JGB를 사주는, JGB는 이제 일본 채권 국채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을 쭉 해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JGB 시장은 일본 중앙은행이 많이 들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시중은행이 들고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사실 더 많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자산 가격이 솟구치는 양상을 코로나 이후 한 2년 동안 계속 경험했었는데, 그런 현상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00만 달러 비트코인 가격 예측입니다. 이것도 주말 사이에 불거진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분이 벨라지라는 분입니다. 라스트 네임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분이 트위터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90일 내에 100만 달러 가겠다라는 어마무시한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분이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양적 완화랑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미국 기득권 측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미국 금융당국은 일찌감치부터 알아왔는데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는 이 상황,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하이퍼 비트코이나이제이션으로 연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비트코이나이제이션은 아주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의 어답션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빠른 속도로 일어나느냐? 이건 마치 SVB의 뱅크런이 일어난 거랑 매우 비슷합니다. 지금은 SNS나 정보 교환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US 달러에 대한 어떤 신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은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 어답션이 이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까지 90일 내에 갈 거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측을 보고 말도 안 돼라는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100만 달러라든지 90일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중요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숫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넣은 것 같고요. 그 예측을 하고 지금 베팅까지 하고 있는데, 베팅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미국의 기득권층 그리고 금융권의 엘리트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자각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 정도의 비용은 치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예측을 하고 이런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벨라지라는 분은 코인베이스 CTO로도 있었고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창업을 해서 재산도 많습니다. 오피니언 리더이기도 하고요. 트위터상에서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하면은 순식간에 많이 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국 금융 시스템의 모순이라든지 엘리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부당성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쓴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100만 달러라는 숫자나 아니면 90일 아니라는 숫자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의 어답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라는 게 중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앞으로 몇 주간 혹은 몇 달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전 생각이 되고요. 이 매크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를 잘 읽고 대처를 해야지 저희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2022년 동안 정말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연준이 올렸는데 그에 대한 효과는 금방 전통금융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상자산 시장에는 되게 빨리 나타난 거죠. 왜냐면 가상자산 시장은 정말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프리 마켓인 거고 24시간 작동을 하고 어떠한 정부의 개입도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고금리 현상이 가장 빨리 반영이 되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2022년 금리 인상을 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여파가 빠르게 시장에서 소화가 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프로젝트나 C-파이 업체들이 망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게 전부 다 금리 인상의 여파였던 거죠. 제도권 하에서의 금리 인상의 여파는 이제부터인 것 같습니다. 제도권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계속 정부가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가 표면화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2023년 동안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래서 SVB 사태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끝이 아니고요. 금융기관들의 이런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 하나로 이미 많이 언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상업 부동산들, Commercial Real Estate, 줄여서 CRE라고 하는데
있는데 이 CRE 분야에서 부실채권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격 근무를 계속 지속하면서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상업시설 부동산들이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들을 담보로 대출을 한 은행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이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금융당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주에 있을 FOMC 미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요일 날 FOMC 미팅 이후에 기준금리에 대한 발표가 있을 텐데 2주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50베이시스 포인트 0.5%의 인상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0.5% 인상은 확률은 거의 0%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5% 아니면 0% 두 개를 놓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CME 선물 시장에 의하면은 0.25%의 가능성을 한 75% 정도로 보고 있고, 나머지 25%의 가능성은 아예 금리 인상을 안 하는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이 확률이 맞다면은 0.25% 인상을 했을 경우에 시장에는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0% 인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0.25냐 0%냐 이런 것보다도 FOMC 미팅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언어를 구사해서 어떤 발표를 하느냐,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하느냐, 이 메시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가격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작년 12월에 2023년 전망을 코비 리서치에서 발간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가격 전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안에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한 1조에서 1.5조 달러 정도로 팽창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였냐면은 2019년이랑 상황이 비슷하다. 왜냐면 2019년에도 연준의 통화정책이 기조를 긴축정책에서 완화로 바꾼 한 해였고, 그 결과 비트코인 가격이 한 90% 정도 올랐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금 한 3월 중순인데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은 그 내용 비슷하게 굉장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 전망을 뭐 바꿀 생각은 없고요. 그 외에도 가상자산 고유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뭐 DCG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리플 소송이라든지 가상자산 업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앞으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긴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매크로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왜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자산인지 제가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좋은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